석굴암이 한국유산의 간판으로 세계유산 중에서도 2관왕을 하고 있는데, 이 석굴암이 일제강점기에 아주 그냥 순환을 당합니다. 석굴암이 경동학 10년에 751년경에 김대성 선현이 사망한 후 통일신라에서 완공을 했다. 이것이 이제 쭈르륵 잘 나오다가 1907년도에 우체부 김씨가 화암산을 올라가다가 이제 석굴암을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보고를 했는데, 우체국장한테 이제 보고를 했겠죠. 그랬더니 무덤 같은 것을 발견했다. 그랬는데 입구에 문이 있고 천장이 무너져 내렸는데 안에 흙이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그 흙 속에 수많은 돌부처들이 묻혀 있다. 2대 통감손의 아라스케가 1909년 가을에 경주 석굴암을 방문하더니 의악소리를 질러갖고 경주의 일본인 기무라 시조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석굴암을 완전 해체해서 동해안 간포를 통해갖고 이 문무대왕릉이 있는 데입니다. 선박으로 인천까지 운반한 후 서울로 수송을 해라. 그랬는데 기무라 이 양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문화재 파괴를 하는 폭명에 대해서 따를 수 없다. 그래갖고 회답 없이 그냥 묵살을 했는데 1910년도에 한일합병이 되고 여론이 악화가 돼서 취소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바로 일본의 총독 데라우치가 여기를 현지 시찰을 해본 다음에 일본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석굴을 보수를 해라. 이게 바로 석굴암의 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래갖고 1913년 10월에 이 좌측처럼 여기서 석굴 천장 부분에 목재 가구를 설치를 해갖고 1914년서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석굴을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1915년 9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석벽을 보강을 하려고 시멘트를 약 억자나 돼갖고 박박 바른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1915년대 완성을 해갖고 문을 열어보니까 글쎄 갑자기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습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1920에서 23년에 천장에 또 방수공사를 합니다. 그래도 습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 이렇게 돼갖고 해방이 됐는데, 밑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열악했느냐면 1930년대에 11명 관음보살인데, 이게 판석 전체 생석해하고 물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돼갖고 곰팡이가 그냥 쫙쫙 나왔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일제강점기 때 보수공사로 구조변화가 있었고 콘크리트를 사용한 게 결정적인 문제다. 즉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던 통풍을 차단하고 물이 새고 습기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거기에다가 석굴의 전시회를 미복원을 했다. 그러니까 석굴암 전면을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해풍하고 굴 주변의 먼지 등이 그냥 석굴암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갖고 결론이 뭐냐, 1차 콘크리트를 갖고 되지를 않으니까 새로운 도움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4가지로 했습니다.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일본인이 시공한 콘크리트 벽 배울에 약 1m에서 1.2m가량 공간을 두고 다시 콘크리트로 박박 만들어서 돔을 만든다. 물론 위에다 봉토를 덮죠. 두 번째는 지하수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석굴궁을 및 안반에서 나오는 샘물의 배수구를 강화한다. 이게 이는 이제 일본인들이 설치한 콘크리트 돔이 물기를 빨아들여야 어쩌고저쩌고 뿜어내는 걸 차단하는 용도다. 습한 공기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전실에 목조 건물을 세운다. 저기 우측에 있는 건물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석굴 내부에 환기를 위해 지하에 공기 통로를 만들어 이중돔 사이 공간에 빠지도록 한다. 자, 이렇게 해갖고 그 당시에 최첨단 기술을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습기 문제가 제대로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얘기는 뻔하죠. 저 뒤에 있는 공기 내각 장치를 해갖고 박박 돌리고 있는 거죠. 즉 기계적인 방법으로 습기 및 온도 조절을 한다. 옛날에 글쎄 신라분들이 저 기계를 알았습니까?
그런데도 목을 가고 문제가 없었는데 좌우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보수공사마다 첨단 기술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도 습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자들이 삐져갖고 얘기하는 게 이게 예고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뭐냐면 석굴암이 본래 구조와 크게 달라졌다. 그러니까 석굴암은 일반 건물과 같은 원리로 건축을 해서 주벽은 이중돌로 축조를 하고 두께가 1.2 내지 5m,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붕은 판석을 덮어서 빗물을 처리하고, 출입구는 개방돼. 그 출입구 상부에 광창이 있고, 중요한 게 10개 소감실이 있는데 거기에도 창구가 있었다.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또 건물 전원이니까 엉망진창이 안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보시면 일제강점기에 밑에 있는 거 중앙에서 콘크리트 벽하고 1961년대 우측입니다. 2차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냥 콘크리트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쌓았는데 오히려 문화재는 파괴하고 습기는 습기대로 못 잡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일본인이 일부러 그랬다는 말은 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콘크리트라는 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콘크리트는 시멘트가 기존 건축 재료인 흑별도가 전혀 다른 아주 신재료입니다. 흑별도는 물을 혼합해 갖고 입자들 속에 빈 공간을 제거해서 이제 고밀도가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증발하면 입자들이 단단해져요. 자, 그런데 시멘트는 이거하고 전혀 다르니 수화작용으로 물과 결합해서 강도가 빵빵하는 칼슘 실리케이트라는 새로운 물질을 정설하고 겁니다. 그래서 시멘트는 세월이 지날수록 퇴화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결합작용으로 해서 단단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약 200년에서 250년 정도로 그렇게 내구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동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금 한 100년 정도 됐으니까 한 100년은 더 갈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시멘트가 원래는 화분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단단하지만 인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철사 그물로 넣어갖고 화분을 만들었더니 잘 나가요. 그랬더니 독일의 바이스라는 사람이 철사 대신에 철근을 넣으면 그러면 토목공사에도 넣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대대박이 터진 겁니다. 즉 말하자면 현재 철근 콘크리트 공법이 탄생을 해갖고 1913년에 올리스 빌딩이 있는데 55층 241m를 최첨단 철근 콘크리트로 공사를 했어요. 이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일본의 실무자가 석굴암이 워낙 중요한 거니까 해체 복원을 할 때 습기 차단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최고 재료인 콘크리트를 사용한 거죠. 여기에서 올리스 빌딩이 1913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콘크리트를 만들어지니까 1914년에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화강석하고 상극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한국에서도 제2차 올 때도 전해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첨단으로 했는데도 그런 문제에서 지금 현재로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뭐 철근 콘크리트로 안 만들 수가 없으니까 건물을 준공으로 2, 3년 동안은 작품을 전시를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1961년도에 보수공사할 때 목조에 전실이 있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갖고 전실을 세웠습니다. 그거는 그 석굴암 옆에서 건물에 초석들이 발견되고 다양한 기와 조각도 출토가 됐다. 아, 당연히 전실이 있다. 중국의 도낭의 여러 석굴에도 목조 전실이 있다. 아, 그랬는데 여기 아주 기쁜 또 내용이 나왔어요. 정조 9년이니까 1733년에 정선이 교남명습첩에 골굴석국도를 그렸는데 저기를 보시면 저 목조 건물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서는 일제는 좌측에서 보면 전실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글쎄 이게 18세기 중엽의 경주부 지대에 보니까 석굴에 목조 건물이 없습니다.
따로 있어요. 옆에서 그림에 보면. 그래갖고 결론은 뭐냐. 문중양 박사는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정성 그림을 참조를 했는데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시공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되겠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갖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뭐냐. 석굴암을 지금 저거니까 원형대로 다시 만들자 이거죠. 이성교 박사는 원천적인 해결 방안을 6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석굴암 외벽에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그 위에 콘크리트 돔을 철거하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갈층으로 이렇게 하고 석굴암을 저렇게 만들고, 석굴암이 아주 밑에 중앙에 적은 거죠. 그 위에 때로 그냥 자갈 같은 거를 이제 올렸었는데 이렇게 넣자. 그리고 석굴암 입구에 상부에 광창과 감실에 있었던 환기창 복원하고 뭐 샘물줄기를 다시 하자. 관통을 하자. 그 뭐 목조 건물 당연히 그러면 이제 발길을 뻥 차야 된다. 그 다음에 청계석에 바람구멍을 복원을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또 이제 걸림돌이 또 생겨요. 뭐냐면 석벽에다가 콘크리트를 했는데 이게 떼어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몇몇 전문가들하고 이제 그 업체 그 장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 현재 기술로선 석재에서 콘크리트만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간판이자 세계의 간판인 석굴암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검증 없이 복원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니까 현 상태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래갖고 정 아니면 제2석굴암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석굴암이 세계 최고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석굴암의 위치가 아주 불리한 데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랬다 그러면 이 석굴암이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고, 두 번째 이제 재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러니까 화강석을 확보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우선 석굴암은 해발 500m 정도였는데 토암선에 위치하는데 바다를 조망을 하기 때문에 건물에서는 매우 불리한 지형이라는 겁니다. 뭐 간단하죠. 해풍, 골바람, 안개, 눈비가 박박 나오는데, 그래도 이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라의 기술자들이 지리적인 기상학적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이한 주실 지붕 처리 방식을 했다. 그래갖고 주실 도움 지붕이 모두 108개 석재로 해결했는데 불교의 색채를 만든 거죠. 여기가 만들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석굴암의 본전부를 동해구를 장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육진외병의 문무왕이 이것에 일본하고 여기를 갖다가 내가 막는 거에 관해서 눈 뜨고 보겠다. 이런 뜻이신 겁니다. 그래서 가문사를 했는데 가문사도 완성을 못하고 신문왕이 이제 가문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문무왕이 바로 앞에 있는 유명한 해중릉을 만들었다. 이게 진짜 동해구의 동해릉이죠. 망배, 망제용, 이견대도 바로 앞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라왕조의 중요한 유적이 집중된 동해구를 의식적으로 향했기 때문에 석굴암의 위치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저 밑에 있는 것이 수중릉이라고 그랬는데 결론은 저게 수중릉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문무대왕이 사망할 때에 이때하고 지금하고는 약 2m의 수심이 차이가 납니다. 학자들은 단골처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석굴암의 석재를 어떻게 반입을 하고 하느냐. 그래서 당시에 이거를 이제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이 석굴암의 본전불이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본전불의 화강석은 당대 최고의 진로는 전라북도 황등명 황등석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 걸로 이제 추정을 한 거지. 여러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삼국 통일 전에도 백제의 장인들이 신라에 가갖고 불상들을 제조해서 황등석을 선호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석굴암의 본전불만 해도 약 30톤의
황등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백제에서 신라의 석굴암까지 육로로는 당대의 실력으로는 거의 불구합니다. 근데 이제 제 친구가 그 황등석의 사장이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당대 황등에서 경주까지 100길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추적을 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이제 팀 태스크를 구성을 해갖고 이걸 한번 추적을 하자 그러는데 아주 날벼락이 떨어졌어. 그건 무슨 소리냐? 연세대학교 지질학과의 이대성 교수가 지금 고인이 됐는데 이게 말도 안 된다. 석굴암의 석재는 인근 현장에서 채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석굴암이 황등석 거치는 최고급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서 나오는 홍색 장석 화강암이다. 그러니까 상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양하게도 거기에 채취하는 흔적이 있다 그럽니다. 자, 석굴암에는 석굴만 있는 점을 알지만 그렇지 않고 석굴 플러스 3층 석탑이 있는데 이것도 보물제 911호입니다. 옆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석탑인데 아주 특이하죠. 이것이 그 원통 형식입니다. 한국 불탑 중에서 독특한 형태로였는데 신라 석탑의 정점을 보여주는 아주 뛰어난 걸작품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석굴암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참여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석굴 앞에 서면 숨막히는 감동과 살끝이 저려오는 전율로 인하여 감히 아름답다는 말 한마디조차 입 밖에 내는 것을 허용치 않으며 오직 침묵 속에서 보내는 최대의 찬미만 가능하다. 석굴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술로 축조되었다. 이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보지 않는 자는 보지 않았기에 말할 수 없고 본 자는 보았기에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16년에 그야말로 놀라운 거는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글쎄 김대성 선연이 선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김대성은 지금의 장관에 해당되는 중시를 지낸 인물로 세계적 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 창고를 주도했다. 이들 건축물에는 그랭이 기법 등 과학적 건축기술이 적용됐다. 그랭이 기법은 자연석에 기둥을 세울 때 기둥 아래쪽을 자연석 운면의 굴곡과 같은 모양으로 맞춰 자연석과 기둥에 맞물리게 하는 건축기술이다. 경주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지진에도 큰 피해가 없었던 이유로 평가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석굴암하고 불국사가 만만한 실력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김대성 선연이 과학기술의 명예정당에서 과학자로 이렇게 헌정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